부동산 보니까 월세에 대한 이제 공급 수요가 좀 많아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전세 거래는 줄고 있고 반면에 월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맞는 일일까요?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세주택 또는 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유는 집값이 앞으로 오를 것 같으니까 사실은 자본 차익을 기대하고 전세 끼고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를 놓는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임대인에게는 한 푼도 돈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전세 임대 사업자들은 자기 돈으로 세금 내고 있다가 높은 가격에 팔아서 돈을 버는 그런 구조로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뭐 금리가 올라가고 뭐 정부가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이제 통화량을 회수하고 이러면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다. 또 주택 경기가 이제 크게 올랐다가 떨어지는 국면이니까 앞으로 집값이 오르지도 않을 건데 내가 전세 끼고 집을 살 이유가 없죠. 혹시라도 오른다고 생각할 때만 가능한 거니까. 그럼 이제 기존에 전세로 집을 갖고 있던 분들도 뭐 역정세, 깡통전세 이런 것들이 걱정돼서 보증금 돌려줘야 되는 문제도 걱정되고 또 집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전세로 공급하기보다는 그 보증금의 일부라도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수요가 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공급자들이 먼저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호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매물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수요자들은 어쩔 수 없이 전세보다는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매물도 줄지만 전세 거래가 줄고 반대로 월세 거래는 늘어나겠죠. 최근에는 또 전세 포비아라고 해서 전세가 너무 위험한 거구나. 전세 사기나 깡통전세, 역전세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차라리 위험하지 않은 월세를 선택하자라고 하는 변화도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느는 그런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월세 선호 현상이 지금 쭉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세 대출 없어지면 월세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월세 가격도 오르고 같이 이제 좀 전세와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되는데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세 대출이 있기 전에도 전세가 월세보다는 더 유리하다고 봤죠. 그러니까 월세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그 금리로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돌려왔기 때문에 그냥 전세가 더 유리하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전세 대출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더 낮은 금리로, 그러니까 시중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니까 사실은 이제 목돈이 없는 분들도 월세보다 전세를 더 선호하게 됐고 그게 전세 수요를 늘려서 전세 가격을 올린 측면도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아무리 정부가 저금리라고 해서 만든 전세 대출도 이제 변동금리니까 금리가 좀 오르게 되고 그래서 그게 부담스러우니까 다시 이제 전세보다는 월세가 좀 더 낫네 하고 이제 월세 선호 현상이 좀 생기긴 했는데 전세 대출이 없어지면 뭐 이게 달라질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듭니다만 전세 대출이 전세 가격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점에서 전세 수요를 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고 전세 수요를 줄이면 전세 가격도 사실 떨어질 거기 때문에 월세보다 전세가 더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하는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아마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정책이 전세를 좋아하는 정책, 전세를 우대하는 정책을 좀 다소 후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다면 전세와 월세의 그 선호도의 차이 또는 경제적으로 유불리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월세 선호 현상이 집값에 복합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이론적으로는 월세 나누기 금리가 집값입니다. 그럼 이제 월세가 오르면 금리가 변하지 않는 경우에 월세가 오르면 집값이 이제 오르게 되죠.
근데 이거는 뭐 전세와 월세의 그런 어떤 상대적인 비중에도 영향을 좀 받겠지만 전체적으로 월세 공급도 늘어나고 수요도 늘어난다면 수요가 더 늘어날지 공급이 더 늘어날지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니까 뭐 어떤 방향이 될지는 모르지만 뭐 자금의 유용성이나 금리 문제나 이런 것과 함께 복합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전세를 임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전세 대신 월세를 놓게 돼서 전세가 줄고 월세 공급이 늘어난다면 가격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쉽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기에는 보증금을 낮춰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일어나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전세 수요가 더 커서 임대료가 오를 가능성은 또 있다고 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네. 계약할 때 어떤 점을 더 주의해야 될까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는 이 여러 가지 이제 보완책들이 나와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상당 부분은 전세 사기 같은 문제는 해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기 문제가 아니라 경기 변동에 따라서 역전세나 깡통전세 문제는 해소하기 어렵죠. 그 문제를 좀 해소하려면 적어도 집값과 전세값의 격차가 어느 정도는 좀 커야 된다. 그래서 집값이 떨어져도 임대인이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그런 상황만큼은 좀 막아야 된다는 거죠.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집값의 70% 이상으로 전세 보증금을 주고 들어가는 것은 좀 위험하다라는 거고요. 이건 깡통 전세는 막을 수 있는데 역전세는 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2년 뒤, 4년 뒤 전세 가격이 어떻게 될까를 예측해서 전세 계약을 한다거나 안 한다거나 하는 거는 뭐 아무리 주택 시장에 정통한 사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어쩔 수 없이 경기 변동에 따라서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점에서 전세가 갖고 있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그런 계약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 계약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임대인의 상태입니다. 재정 상태. 이분이 적어도 조세 체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는 다른 빚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조세 체납 여부는 정부가 어쨌든 법을 개정해서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는 하지만, 이분이 다른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지,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임금을 제대로 갚지 않아서 임금 채권이 있는지,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보험료 체납이 되어 있는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세금 체납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자세히 알아야 되는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뭐 하겠다고 했지만 할 수 없는 것들이 아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고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마치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임대인에 대해서 꼼꼼하게 대출 심사하듯이 봐야 되는데, 과연 현재 법적, 제도적 환경이 그걸 보장하고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아직은 좀 어려운 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 지금 현재 전세 살고 계신 분들은 고민이 더 되실 거예요. 지금 나도 지금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분들은 그러면 지금이라도 어떤 부분들을 챙겨봐야 한다라는 팁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제도로는 가장 중요한 거는 보증금 반환 보증을 드는 겁니다. 주택 도시 보증의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전세 계약 중에 한 20%에서 25% 정도만 보증금 반환 보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좀 커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전세 계약도 많겠지만, 특히 이제 빌라, 그 중에서 신축 빌라는 뭐 사실상 깡통 상태인 게 많고 전세값하고 집값이 비슷한 상황이 많아서 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현재는 이 주택 도시 보증도 보증 여력이 좀 적어서 그리고 또 보증의 한도도 줄여놨기 때문에 보증 가입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보증금의 전액 보증을 다 가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 보증을 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새로운 임대인이 오는지 뭐 이런 문제들도 중간중간에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임차인으로서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힘든 상황인 것 같다 봅니다. 일부 사이트에서 바쁜 집주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가 뉴스에 나오면서 좀 한간의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집주인 혐오가 일각에서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직방이나 다방 같은 그런 그 중개 플랫폼들이 생기면서 그런 생각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우리 맛집 가면 뭐 맛있었다, 맛없었다, 친절했다, 뭐 등등 소위 말하는 별점으로 평가를 해주잖아요. 뭐 호텔도 마찬가지고. 저는 주로 임대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집에 임차로 사시는 분들이 그 집주인 좀 평가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집주인은 친절하다, 수선 이런 문제 요구하면 잘 고쳐주신다, 뭐 이런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시중에서 나쁜 임대인 공개하는 거, 이것도 이제 그런 어떤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도 나서서 악성 임대인 공개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임대 사업자가 뭐 평생 한두 번 가끔 가다가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로서 한다면 사실상 소비자도 평가해야 되지만 정부도 임대 사업자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음식점 같은 거 그 위생 관리 하잖아요. 건설업체 하자가 얼마 많은 회사인지 다 관리하잖아요. 임대 사업자도 그런 점에 있어서 임대 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그분들이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비자들이 나서서 하기보다는 사실상 정부가 어떤 공신력을 가지고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정부는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특별법에 맞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경매 우선 매수권과 낙찰 자금 전액 대출, 세금 감면 등의 내용들을 이제 담을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정부는 일단 전세 사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기 문제가 두드러지고 거기서 비극적인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가 더 집중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사실 지금 전세 문제는 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더 광범위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한 그런 법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피해 대상자 요건 굉장히 엄격하고 주관적이고 애매모호해서 좋은 말로 하면 재량이 있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피해 구제 대상자로 선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많은 사람들을 탈락시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피해자 대책위에 계신 분들은 이거 피해자 걸러내기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처럼 피해 대상자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애매하고 주관적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 전세 사기 등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없다. 이 피해 사례는 굉장히 다양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미추홀고 그 중에서도 전세 사기로 피해받았다고 실질적으로 공인받은 분들, 그러니까 전세 사기로 수사가 개시되어 있고 미추홀고는 그 일당들이 지금 재판 중에 있으니까 사실상 형법적으로 보면 아직은 무죄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사기 의도가 있다고 행정부가 판단을 한다는 거, 이거 참 굉장히 애매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추홀고에만 이제 극히 그 중에서도 일부의 대상으로만 한 것이라
굉장히 유연성 낮고 실효성이 낮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부가 내놓은 안이라는 게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서 이분들이 집을 사게 되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한다거나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 미추홀고의 피해자분들 중에는 상당수가 피해로 인해서 보증금을 거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집을 사려면, 그리고 선순위 채권자들에게 이 경매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집을 사려면 그만큼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중의 부담을 또 안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경제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죠. 보통 경매로 집을 사면 시세보다 좀 싸게 사기 때문에 그 시세보다 싸게 산 것만큼 시세가 회복돼서 팔게 되면 잃어버렸던 보증금의 일부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도 뭐 좋은 대안입니다. 뭐 저도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줘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시민대책위에서도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줘야 된다는 안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이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정말로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더군다나 전세 대출까지 있어서 갚아야 되고 또 우선 매수권을 줘도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뭐 정부가 아무리 지원해도 여력이 없으신 분들은 경매에 넘어가면 사실상 강제 퇴거를 당하는 어려움에 처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 집을 사서 그분들에게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주자. 이게 이제 최소한의 저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대안이죠. 그거 역시 뭐 저도 주장했고 시민대책위도 주장하고 피해대책위도 주장한 그런 안이라 어쨌든 정부가 그걸 받아들였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거는 어쨌든 최소의 대안이다. 피해자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증금의 일부라도 돌려달라는데 이 부분은 전혀 이 특별법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특정 사안에만 집중해서 다른 다양한 피해 사례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으로 정부는 특별법안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앞으로 발생할 다양한 전세 사기 또는 깡통 전세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은 전혀 없다라는 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이제 관련 대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임차인들의 불안함은 여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임차인을 위한 보호 대책 구체적으로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저는 1차적으로 피해 사례의 다양한 유형들을 파악하고 그런 다양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특별법에서 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특별법을 1, 2, 3 이런 식으로 시리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미추홀고 사례에 적합한 법안, 또 그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적합한 법안 등등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특별한 사례가 나타날 때보다 법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좀 더 피해 사례를 좀 더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여러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좀 유연한 그런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좀 더 시간을 두고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민주당 안과 심상정 의원 안에는 채권 매입 방식이 있습니다. 이게 채권 매입 방식이라는 게 오해하면 채권을,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증금 원래대로 다 주고 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보통 채권을 산다는 것은 그 채권을 통해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사전에 평가해서 그 가격대로 산다는 거거든요. 채권 매입 방식을 얘기하는 것은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채권 매입 방식은 돈 주고 사자가 핵심이 아니라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으면 그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응책, 대항력,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개인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정부가 모아서 대신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강서 화곡동 사례는 임대사업자가 사망함으로써 임차인의 상대방인 임대인이 없어진 사례거든요. 그리고 이 임대인이 선순위 조세채권을 한 63억이나 체납을 해서 개인들이 경매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을 누가 개인이 어떻게 임차인들 다 모아서 해결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면 정부가 그 임차인들의 임차인 지위를 채권 매입 방식으로 양도받아서 그 일을 대신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 사실은 채권자의 지위를 양도받는다는 관점에서 채권 매입 방식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채권 매입을 한 사람이 공공이 경매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고 공매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는 파산 절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구사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 매입 방식이 돈 주고 산다의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임차인 지위를 양도받아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정부가 또는 공공기관이 나서서 그 채권자 지위를 대행해 준다. 여기에 더 방점이 찍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금과 같은 전세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전세 제도에 대한 태도, 또 제도, 법이 아우러져서 만들어진 사회적 재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세 제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면서 전세 대출, 보증제도, 또 다양한 임대주택과 관련된 정부의 의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책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전세 피해를 양산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재난이라고 봐야 되고 특별히 이 사회적 재난을 당한 분들에게 우리 사회가 사회적 재난을 당한 분들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특별 법안에서 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방안도 있겠고 그것이 부담스럽다면 다른 방식으로 뭐 예를 들어 재난지역으로 지정한다거나 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라도 이분들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중에서 사실은 은행과 정부기관의 책임이 크기 때문에 은행도 과감하게 전세 대출이 있는 경우에 채무 탕감을 한다거나 하는 적극적인 채무 조정을 통해서 대출에 대한 부담금을 좀 줄여줄 필요가 있고 정부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생각에 재난지원금이든 생활지원금이든 다양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이분들에게 적용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조금 얘기해 주시긴 했는데 전세 사기부터 깡통전세, 전세난까지 이제 하루가 멀다고 전세를 둘러싼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전세 제도를 손볼 시점이 왔다. 일각에선 전세 대출을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과격한 입장부터 좀 온화한 입장까지 다양한 견해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할 때는 전세제도 없애야 된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당장 없앨 수는 없다라는 점이 이제 문제긴 하죠. 그럼 이제 우리 사회가 전세가 갖고 있는 이런 위험,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점, 좋은 점은 다주택자들이 적은 자본으로 또는 무자본으로 투기할 수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요. 그 좋은 점의 한편으로 좀 더 싸게 거주할 수 있는 임차인들이 그런 점에서 이제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돌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보다 월세가 더 좋게 세입자 입장에서 그렇게 바꿔놓기만 하면 전세 제도는 서서히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지금까지는 전세를 계속 부추겨 왔거든요. 전세 대출 싼 금리로 전세 대출을 해주고 그것도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을 해주고 또 정부는 공공기관 통해서 그 보증금을 100%까지 보증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전세를 부추겨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축소시켜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전세 대출이나 보증의 규모나 또 집값과 관련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좀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과연 전세가 우리 사회에서 없어질 것이냐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선택할 문제이죠.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월세보다 전세가 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전세를 공급하는 사람에게도 좋고 전세를 수요하는 사람, 임차인에게도 좋은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하지 않고 월세 살아도 전세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제도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월세 낸 것을 소득공제를 해준다거나 또 소득공제가 불가능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나 이런 분들에게는 그만큼 해당하는 뭐 소비 쿠폰을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전세 살지 않아도 주거비 부담이 적은 그런 형태대로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 대출도 줄여야 되고 보증 비율도 점점 낮춰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전세가 뿌리 깊은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세가 없어지진 않기 때문에 서서히 전세 규모를 축소시켜 나간다고 하는 정책 방향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